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5화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작두님은 목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간혹. 예, 그죠? 예. 아, 고맙습니다. 이게 그죠? 우리가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그죠? 예. 저희 그 출근길 인문학이 이제 35화째가 되죠. 저희가 좀 길게 할 계획인데 작두님이래 그 자유인님 보기에는 몇 회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 초반에 한번 여쭤보셨는데 제가 목표는 한 100회 정도? 100회, 이렇게 그쵸? 100회 정도까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신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념을 갖고 사는 게 좋은 일일까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두 분은 스스로 본인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인가요? 또는 뭐 또 한 번 신뢰한 사람은 좀 끝까지 믿는 편일까?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작두님 어떠세요? 제 닉네임이 예. 작두인 이유 예, 아시죠? 예. 예. 귀가 얇아가지고 예. 잘 믿고 예. 보증 잘 서주고 예. 뭐 이래서 뒷감당 하느라고 아. 작두 탄 인생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보정을 잘 쓰시는 작두님. 네. 그쵸. 부인이 좋아하시겠네요.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네. 예. 그 간혹 믿어가지고 보증도 서주고 막 뭐 이런 좀 평소에 믿고 이러는데 근데 믿었던 사람이 좀 보니까 믿음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정말 함께 섞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예. 때로는 저 인간하고 같은 하늘에 산다는 게 정말 불쾌하고 네. 아,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예.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감하는 거는 음.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고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잠깐 합니다. 예. 근데 이경규 씨가 방송에서 가끔 하는 얘기를 예. 제가 기억하는데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다. 그렇죠. 이 얘기를 방송에서 가끔 예. 하는 걸 제가 그죠? 들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그죠? 비슷합니다. 예.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잘 믿는 편인가요? 전 예전에는 좀 이렇게 대부분 좀 잘 믿고 이렇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최근에는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제 자신도 잘 안 믿고 내가 나를 모르겠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생각에 한번 그게 아닐 수도 있겠고 아닌 게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그래서 그 뒤로는 관계에 있어서 약간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계에 대한 신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상대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믿을만 할까라고 의구심이 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만나요? 그다음부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관계 때문에 또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그거 생각이 맞는 것 들기도 같아요. 하고요. 네. 어쨌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제 오늘 주제가 신념이잖아요. 신념은 믿음인데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 특정 상황이나 가치나 철학에 대한 믿음이기도 한 거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해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또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신념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념이란 주제죠, 그죠? 신념이란 무엇인가를 강하게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신념이 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팔랑귀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그죠? 뭔가 믿었는데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바뀌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매사에 신념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는 누가 더 세상을 현명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작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현명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성취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많이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신념이 강하면 독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밸런스, 경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참 예, 중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두님 얘기처럼 성취도 뛰어난다고 측면에서 보고 보면. 그죠? 예. 근데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뭔가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이고 믿음이 강하면 흔들림 없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좋은 측면이 있죠. 하지만 신념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현명하게 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의문이 그죠? 갑니다. 예.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자식에 대한 믿음이 강한 부모가 있어요. 아마 작두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이름을 제가 그냥 영수라고 지었습니다. 영수에 대해서 우리 영수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 신념이 강한 거죠. 오늘도 영수는 공부하겠다면서 도서관을 갔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친구 엄마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낮에 영수가 PC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 혹시 도서관 간다고 하고서 게임하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엄마는 무슨 소리야, 자기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 영수는 공부한다고 하고서는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할 그런 애가 절대 아니야. 난 우리 영수를 믿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을 철석같이 믿은 엄마의 태도는 현명한 것일까?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네. 단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네. 저도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식에 대한 믿음의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그죠? 그냥 내 자식이 이러길 바라는 거 아닌가라고 믿고 싶은 걸 그냥 믿는 거.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식 입장에서야 자기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부모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진실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믿음이나 신념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니체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출근길 인문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철학자인데요. 1844년 독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는 아버지를 5세 때 사별하고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 누이 동생 등 여성에게 둘러싸여 성장하였습니다.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여 25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된 그는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로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입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인 니체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해버리고 초인 사상과 힘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선악의 저편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그는 불행히도 말년에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끝! 니체에 따르면 뭔가에 대한 강한 믿음, 즉 신념은 현실을 가로막고 진실을 왜곡하는 진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그 사람의 눈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실을 못 보게 만들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니체의 주장은 앞에 예를 들었던 부모의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네요. 우리 애는 절대 PC방에 안 갈 거야 하는 믿음이 좋긴 한데
오히려 진실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의가 돼요. 네. 네. 제가 실제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학부형 모임에 가는데 그 친구 집사람 만나는 그 남자애가 그 친구 집 아들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야. 근데 다른 엄마들은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 부모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들 모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엄마를 보면 신념은 참 강하구나 싶지만 어쩌면 진실과 그죠? 진실에 눈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념이란 말 그대로 굳게 맞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뭔가에 굳게 믿기에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죠. 자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옆집 엄마에게 자기 아들이 PC방에 나오는 걸 봤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신념을 갖게 되는 걸까? 다시 얘기해서 원래부터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믿을까? 일단 뭐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경험 이런 것들 때문 아닐까요? 그죠? 흔히 사람들은 뭔가를 강하게 믿으면 그럴 만한 이유나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등으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가 믿음,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증거를 생략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회피하기 위한 대단한 구실이며 대단한 핑계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어쩌면 증거가 없어서 갖는 신념이다. 그러니까 도킨스가 보기에 신념은 믿을 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어서 또는 그 증거가 없음에도 품게 된 믿음이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례처럼 우리 애는 절대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할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진 부모의 믿음에는 그럴 만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죠? 흔히 우리가 주변을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애는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그죠? 우리 남편은 나를 두고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님도 집에서 그렇죠? 그럼요. 네. 작두님은요? 예, 맞아요. 이 이경규 씨 말이 요 얘기하고 같이 버무리니까 훨씬 더 그렇죠. 예. 납득이 잘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에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님 부인께서 우리 남편은 나 말고 딴 여자 쳐다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죠. 그건 작두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믿음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기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애는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해주길 바라는 부모의 기대이거나 우리 남편은 절대 한눈 팔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기대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가 신념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죠? 기대가 신념보다 위대한데 여전히 진리를 가로막는 적이긴 하죠.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부인들은 남편들이 혹시 딴 한눈 팔지 않을까라는 걸 항상 믿지만 마시고 관찰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인문학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의심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념이나 믿음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힘은 그 사람의 강한 믿음, 즉 신념에서 비롯되긴 했죠. 이처럼 신념은 증거가 없음에도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가 갖는 신념이 때로는 삶에서 소중한 걸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주로 다단계야말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 소위 골수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신념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독선에 빠진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니체 주장처럼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결국 어떤 거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신념은 현실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신념이 때로는 현실을 왜곡시켜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건 다음에 일화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미국의 한 목사가 설교 중에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다. 횡재한 거죠. 그죠? 그날 이후부터 그는 결코 눈을 들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걸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또 지폐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결과 여러 해가 지나자 그에게는 2만 개의 단추와 5만 개의 바늘, 1센트짜리 동전 12개, 구부러진 등뼈와 인색한 성격만 남았다. 그리고 눈부신 햇살과 빛나는 별, 친구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봄에 핀 꽃들은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그저 길가의 하수구에만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젊은이는 길에 떨어진 돈이 많더라라는 신념 때문에 정작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신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향해 전진하게도 하지만 그 때문에 무엇인가를 놓치게도 만드는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뭐 우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믿음이나 신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그 조직에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강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구성원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보면 과거에 자기가 했었던 성공 경험이나 맞습니다.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조직에서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예, 예. 그렇죠. 예. 환경이 안 바뀌었으면 과거의 성공 경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 시절과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가졌던 신념을 지금 밀어붙이면 그건 상대한테 폭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 맞아요. 추진력도 대빵도 강해요. 예, 맞아요. 예. 그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예,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렇죠. 좀 많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신념들이 집단화되면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에서 사상이나 행동,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념 체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신념이 집단화되면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가 강해지면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보거나 진실에 대해 눈 감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분열이 생기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현상 이런 거 정치적으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러한 현상도 신념의 집단화, 즉 이데올로기로 인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그럼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생각의 체계가 곧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갖더라도 나의 신념이나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열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절대적 관념은 아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가 6, 7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공통적인 신념이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있었죠. 네. 자유님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오히려 뭐 많이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났냐, 그죠. 욕 먹고 이랬을 네. 텐데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죠? 네. 옛날에는 적게 나올수록 애국이다 이런 네. 건데 요즘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죠?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 체계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도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안 갖는 건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렇죠. 가질 수밖에 예. 없는데 우리 작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독선으로 빠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 이게 그렇죠. 필요한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믿으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에 그냥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진실에 눈이 멀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니체 주장처럼 때로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한 번씩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진리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오히려 진리에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요즘 용어로 이렇게 보면 학습 민첩성 뭐 이런 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강한 신념, 믿음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배움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렇죠. 경향도 새로운 변화에 따른 예, 새로운 맞습니다. 지식 체계 예, 이런 걸 예. 안 받아들이는 예.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동안 이제 누군가를 사실 강하게 믿는 행위는 좋은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진리와 멀어지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무조건적인 신뢰는 자칫 맹목이 될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한 줄 평 하시죠. 작두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신념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타인의 권리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나의 신념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깝다고 하기 어렵다면 네. 즉 제한된 정보와 지식, 경험이 만들어낸 신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자세로 독선을 경계하자. 예. 특히- 다양성을 예. 네. 특히, 특히 조직의 리더분들. 리더분들. 아, 좋습니다. 그죠? 한 줄 평이 아니라 한 네 줄 평 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인 좋습니다. 자유인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많이 하셔서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 건에 이렇습니다. 신념은 취하고 고정관념은 버리자. 오케이, 좋습니다. 예. 더 멋지네요. 그죠? 오늘은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믿음, 신념을 갖는 건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신념 때문에 진리나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니체 주장처럼 때로는 신념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때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진리나 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